오늘은 월드 와이드 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서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뭔가 요청을 하면 서버는 그거를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서버라 그랬죠. 서브라는 제공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으로 서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었는데, 이 서버가 제공하는 것에는 뭐 그림 파일, 동영상 스트리밍 파일, 데이터 파일들 이런 것들을 클라이언트에다가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대부분의 이 서버 클라이언트가 서버에다가 요청하는 것은 TCP/IP 기반의 통신과 그 다음에 HTTP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의 프로토콜을 이용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TCP/IP는 OS 레이어, HTTP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이렇게 된다고 이제 설명도 같이 드렸고요. 결국에는 이런 그 HTTP를 이용한다는 것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가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HTTP가 인터넷은 아니지만 현대의 지금은 HTTP라고 하게 되면 거의 인터넷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이제 TCP/IP 기반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OS 레이어에서 통신을 연결하는 TCP/IP 기반으로 하는 것을 이제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이외에는 HTTP 말고도 FTP라고도 있습니다. FTP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메일도 있죠. 메일, 그렇죠? 메일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대부분 HTTP가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HTTP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HTTP가 과연 무엇이냐? 오늘은 그 HTTP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겁니다. HTTP는 정확하게는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같이 설계되고 만들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와이드하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알아보는 것이죠. 월드 와이드 웹, 우리가 줄여서 하는 그냥 웹이라고 부르는 것은 원래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웹사이트, 웹사이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웹 홈페이지 이런 것들요. 웹에 꼭 붙습니다. 그것은 이제 월드 와이드 웹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한 역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이제 1989년에서 1993년으로 돌아갑니다. 1998년에서부터 1993년.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20년도 넘는, 30년 이렇게 넘는 때였는데, 이때가 제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이때는 또 초등학생이라는 말도 없었죠. 국민학생. 그렇죠? 국민학생이었고요. 1989년이면 88 서울올림픽이 끝난 그 다음 해였습니다. 88 서울올림픽.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졌던 거고, TV로 저도 생중계로 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직도. 요게 이제 성화인데, 성화 점화할 때에 위에 비둘기가 앉아있다가 불이 갑자기 확 타오르는 바람에 비둘기 구이가 돼갖고 이게 논란이 됐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뭐 뉴욕타임즈인가 어디서는 뭐 최악의 올림픽이다. 왜 그러냐 했더니만, 성화를 점화할 때에 비둘기들 단체로 구워 삶아진 그런 걸로 아주 살인적인 어떤 사건이 발생한 현장이었다 해서, 뭐 88 서울 올림픽이 뭐 최악의 올림픽이라든지 뭐라니 뭐 이렇게 한 기억도 나고, 그때였습니다. 그 다음 해가 1989년이었죠. 이때 컴퓨터는 어떤 시대였냐면 8비트 시대였습니다. XT 컴퓨터 들어보셨나요? XT 컴퓨터 80286, 8086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컴퓨터였는데, 1993년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AT, 8비트 AT, 16비트 AT 뭐 이런 컴퓨터들이 막 나와요. 컴퓨터 모양도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이렇게 본체가 이렇게 돼 있고, 모니터가 그 본체 위에 올려져 있는 모니터. 요 모니터도 지금은 우리는 이제 평면 모니터,
LED, LCD, TFT 모니터를 쓰지만 이거는 뭐 CRT였죠 그때 당시에. 그쵸? 여기 보면 이제 뭔가 끼워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5.25인치 디스크 드라이브 A, B 이렇게 A, B 하나는 A, 하나는 B 이런 순서대로 A, B 현대 컴퓨터 광고도 나왔던 고성능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8비트 엑스트 컴퓨터였습니다. 그 옆에는 뭐 이런 식으로 1993년도 넘어오면서 이제 컬러 모니터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 화면을 보니까 이제 지금 이게 뭡니까 이거? 두키, 누킴? 게임인 것 같아요. 게임. 그쵸? 게임으로 되어 있는 거고 지금 디스켓 드라이브를 보니까 좀 작습니다. 이것보다. 그쵸? 3.25인치 디스켓 것 같고요. 자판은 뭐 키보드는 뭐 그냥 지금과 똑같은 이런 키보드 썼던 거 되어 있고 모니터는 역시 CRT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지금은 뭐 컴퓨터를 구매를 한다 그러면 본체 같은 경우는 다 타워형으로 사기 때문에 이런 모습 보기 힘들죠. 아예 일체형 모니터에다가 아예 그냥 본체가 들어가 있는 일체형 뭐 컴퓨터는 봤어도 최근에 뭐 이런 형식의 컴퓨터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때가 이런 1989년 그다음에 1990년 초반까지 이런 컴퓨터들이 많이 나왔던 때였습니다. 1993년쯤 되면은 이제 뭐 386, 486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때가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또 이제 이게 CD가 없잖아요. 그렇죠? CD가 없었고 지금은 뭐 CD도 모르죠. CD도. 그렇죠? 요새 사람들 CD도 모르죠. CD 플레이어, CD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DVD는 알아도 아마도 블루레이 디스크 이런 거 봤어도 그냥 CD를 알까? 네. 그때 당시에는 CD도 없었고 이제 카세트 테이프, 그렇죠?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주로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거꾸로 되어 있는데 소방차 3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소방차 3집인 것 같아요. 88 서울올림픽 때쯤에 유행했던 그 가수가 소방차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덤블링하고 막 난리가 아니었죠. 그렇죠? 빨간 옷 입고 나와갖고 그냥 우리나라의 소방차 색깔이 빨간색이니까 복장도 빨간색 입고 나와갖고 막 덤블링 하면서 막 노래를 막 불러제꼈는데 인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노래 음반 같은 것도 이제 카세트 테이프로 이렇게 했었고 카세트 테이프 라디오 큰 거 그거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 집이고 심지어 이때는 이제 미니 카세트 테이프 라디오 있으면 진짜 잘 사는 집이었죠. 미니 카세트 테이프가 이게 막 2~30만원 했습니다. 조그마한 건데 거기다가 이제 또 오토 리버스 그쵸? 거꾸로 이제 대감아주는 거 그 기능이 있다 그러면 아주 그냥 끝판왕이 됐죠. 그 기능 없으면 그냥 뭐 끝나면 다시 돌려갖고 이렇게 집어넣고 사람이 수동으로 그랬던 시대였습니다. 이때에 이제 90년대 초반 넘어오면 길거리에 이렇게 리어커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리어커에 카세트 테이프를 막 놓고 이제 막 팔아요. 그래서 이게 뭐 명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길거리에 이런 리어커에서 이제 스피커 틀어놓고 막 최신 가요를 막 트는 거죠. 요새는 뭐 가수들 앨범 단위로 막 사기도 하지만 이때는 앨범 단위가 아니라 그냥 막 모아놓은 인기 가요 모아놓은 카세트 테이프들을 길거리에서 이렇게 팔았어요. 리어커에 올려갖고. 그리고 이제 길보드라고 해갖고 따로 있었죠. 길보드. 뭐 미국의 뭐 빌보드 차트 뭐 유명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90년대 초반에는 길보드가 있었습니다. 길보드가 있었고 사실 이제 다 불법이었죠. 불법이었지만 사실 이 길보드 때문에 진짜 그 유명해진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방송에서도 못 듣던 것이 길거리에서 이런 사람들이 막 틀어줘갖고 막 사람들 좋다 하면서 거꾸로 인기를 얻게 해준 어찌 보면 역주행의 신화를 이제 만들었던 그 당시에 길보드, 리어커 이 참
많이 봤었는데 요새는 없죠, 이런 거. 1989년도에 한이 애니메이션이 이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이라고 하면은 이제 달려라 한이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달려라 한이는 1988년도에 KBS에서 한번 반영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달려라 한이는 이제 육상을 소재로 해서 나왔던 거에 반하면 89년도에 이제 천방지축 한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때 한이는 이제 체육 아니라 뭡니까 이게, 실내 체육 이런 것들, 기계 체조, 체육이 체조죠, 체조. 그렇죠. 체조 선수로 나오는 컨셉으로 해갖고 천방지축 한이라고 해갖고 이게 반영이 됐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이때 이제 까치, 설까치 뭐 이런 것들, 마동탁, 그리고 뭐 둘리, 한국 애니메이션이 이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름대로 자립심을 가지는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나오고, 한이 이 오프닝 노래 유명하죠. 그거는 이제 이선희 씨가 불렀죠. 가수 이선희 씨가 불렀고, 오프닝 그 노래에 맞춰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빌딩이었으면 63빌딩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그 한이의 오프닝 거기에도 63빌딩이 나와요. 네. 그랬던 시절입니다. 이때가. 그랬던 시절. 이때가. 컴퓨터도 8비트 이런 거. 흑백 모니터였다가 90년대, 98년 되면 이제 컬러 모니터로 나오고, 이제 386 이렇게 나왔었고, 운영체제는 뭐 도스였죠, 도스. 그죠? 길거리에서는 이제 길보드,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듣던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하고 완전, 진짜 아날로그 시대였죠, 아날로그 시대. 이 퍼스널 컴퓨터라고 부르는 건데, 이제 PC가 퍼스널 컴퓨터의 약자죠. 굉장히 비쌌어요. 이게 이 8비트 이런 거, XT 이것도 한번 살라 그러면 진짜 막 80만원 막 주고 그랬고, 16비트 80짜리 AT 컴퓨터 286 같은 경우에는 막 100만원이 넘어갔으니까 일반 서민이 갖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집에 컴퓨터 있다 그러면 진짜 부자였어요, 부자. 진짜로. 그 퍼스널 컴퓨터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죠. 1989년부터 1993년까지 뭐 퍼스널 컴퓨터가 대중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사실 이제 1998년 인터넷 보급과 함께 퍼스널 컴퓨터가 이제 보급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PC라고 하게 되면 전문가들의 어떤 소유물처럼 여겨졌죠. 뭐 지금 이때만 해도 이제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대세였고,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갖기에는 이제 연구소나 대학들 이런 데서는 좀 컴퓨터가 필요한 분야가 있었으니까, 근데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워낙 비싸니까 이를 가질 수는 없었기 때문에, 대신에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부르는 일반 퍼스널 PC 컴퓨터도 아니고, 그렇다고 메인프레임 컴퓨터도 아닌 그 중간급 미들렌지급으로 가지고 가는, 성능을 가지고 가는 워크스테이션급의 이제 PC들이 많이 나왔던 때였습니다. 애플 컴퓨터는 이제 워크스테이션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쓰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쓰고 있었던 8비트, MS-DOS 시절을 좀 벗어난 GUI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나름대로 흑백이었지만 애플 컴퓨터가 여기에 이제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오픈소스라고 부르는 리눅스 역사를 이제 보다 보면은 나오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썬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오픈소스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회사예요. 이 회사가 굉장히 위대한 회사이기도 했었는데, 망하는 바람에 오라클이 돈 주고 샀습니다. 이 썬마이크로 시스템즈를 샀는데, 1989년도에 썬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스팍 스테이션 1이라는 워크스테이션을 처음으로 발표를 합니다. 스팍이라는 건 뭐냐 하면 CPU예요, CPU.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텔, AMD 뭐 이런 것 외에도 썬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만들어낸 CPU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스팍 CPU라고 부르는 CPU였는데,
특이하게도 이거는 뭐 리스크 CPU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열을 정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스파크 스테이션 1이 1989년도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화면은 이제 스파크 스테이션 1은 아니고 이거 아마 스파크 스테이션 5 정도 되는 컬러 화면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1993년도쯤 가면은 이게 아마 발매가 돼서 나온 걸로 아마 되어 있습니다. 1989년도쯤에 뭐가 또 있었냐면 넥스트 스텝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워크스테이션용 컴퓨터였는데 넥스트 스텝 그 화면을 보면 1989년 넥스트 스텝 1.0이라고 나오죠. 흑백입니다. 흑백. 자세히 보면 1989년도에도 불구하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고 심지어 애플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이게. 진짜 지금 이걸 뭐 테마로 써도 약간 좀 어색하지 않을 만큼 굉장한, 지금은 뭐 레트로 감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89년도에 이 정도 퀄리티의 UI를 만들어냈던 회사는 넥스트 스텝밖에 없었어요. 왼쪽에 보면 이게 CD라고 나오는데 썬마이크로 시스템에서 만든 스파크 스테이션 1에 쓰였던 운영체제가 솔라리스, 선OS라는 게 있었고 솔라리스라는 이제 GUI 인터페이스를 갖춘 것이 있었는데 이 GUI 인터페이스가 이제 CD라는 데스크탑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런 화면도 1993년도에 가야지만 이게 나왔지 89년도에는 이게 없었어요. 스파크 스테이션 1에도 텍스트 모드였습니다. 심지어 GUI가 없었어요. 이전에 있긴 있었죠. 뭐 모티프라는 게 있긴 있었지만 완전 그냥 파란색 바탕화면에 그냥 회색 바탕화면에 창 하나 덩그러니 떠있는 그 정도 수준이었지. 오른쪽에 있는 이런 넥스트 스텝 1.0처럼 이렇게 비록 흑백이지만 이렇게 아이콘도 있고 창이 여러 개 이렇게 나오고 멀티태스킹도 가능한 거의 뭐 지금의 원조격이라고 부를 만한 이런 퀄리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워크스테이션은 넥스트 스텝밖에 없었어요. 가보면 여기 위에 사람이 이렇게 하나 있죠, 이 사람. 그죠? 이 사람. 많이 보던 사람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 나서는데, 그때 이 얘기를 해줍니다. 네. 자기가 세운 애플 회사에서 쫓겨나요, 이 사람이. 네, 쫓겨나갖고,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네, 그게 넥스트 스텝이었습니다. 넥스트 스텝은 그때 당시에 이 스티브 잡스가 완전 꽂혀 있었던 거죠. 뭐에 꽂혀 있었냐면 GUI 인터페이스에 완전 꽂혀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완전 편리한 거니까. 그때 당시는 진짜 89년도에 진짜 89년도 도스 시절 8비트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시절에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 정도 퀄리티로 구현을 해야겠다라고 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대단한 거죠. 이 다 구현해냅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제 넥스트 스텝이 그때 당시에 진짜 원탑이었어요, 원탑. 그래픽 관련돼서는 진짜 원탑이었습니다. 89년도에 이렇게 1.0을 내놓고, 넥스트 스텝이라는 거는 이제 회사 이름이기도 하고, 이 제품 이름이기도 한데, 이 UI를 넥스트 큐브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넥스트 큐브 UI 1.0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걸 계속 만듭니다. 만들어서 1996년도까지 넥스트 스텝을 이끌어요. 그러다가 다시 애플로 복귀를 하죠. 복귀하면서 넥스트 스텝을 애플이 삽니다. 사갖고 이때 만들었던 그 GUI 만들었던 그 노하우들을 애플에다가 전부 다 박아넣어요. 다 박아놔갖고 만든 게 맥OS X라는 처음 완전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바꿔놓은 그 전설적인 그 인터페이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스스로 말합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설을 해서 고스란히 애플의 리네상스를 이끌게 했던, 가능하게 했던 것이 넥스트 스텝이었다. 네,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어마어마한 거죠. 1989년도에, 당시에 이걸 만들었다는 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CD도 사실 1993년도에 그냥 돼서야 이런 게 나왔었고요.
CD는 이제 Common Desktop Environment, 공통 데스크탑 환경이라고 Sun Microsystems 혼자 만들지 않습니다. AT&T, DEC, DC, DEC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Sun Microsystems, 이 세 회사가 합작으로 유닉스 시스템을 위한 GUI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겠다 해갖고 만들어 놓은 게 이제 CD였고요. 그래서 이제 AT&T라든지 덱에서 만들어진 유닉스 시스템에도 이 CD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이제 워크스테이션은 이제 Sun Microsystems가 많이 팔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뭐 솔라리스에서 많이 탑재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어쨌거나 이것도 1993년도 좀 돼야지만이 이게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넥스트 스텝은 진짜 어마어마했던 거죠.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스텝이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려요. 심지어 연구소, 대학교, 연구소 이런 데 많이 팔리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워크스테이션급이잖아요. 이게 개인이 소장할 수 없는 컴퓨터였어요. 이때 당시에 컴퓨터라는 것이. 이제 그때 좀 또 그때 당시에 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도스, 뭐 윈도우즈 그런 거 없었죠. 도스만 달랑 하나 있었고 그걸 이제 퍼스널 컴퓨터용이었고 대부분이 이제 다 유닉스 시스템이 거의 대세였습니다. 워크스테이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유닉스 시스템이에요. 앞에 나온 이 솔라리스 이것도 다 유닉스 시스템이었고요. 넥스트 스텝도 사실 유닉스 시스템 기반이었습니다. BSD 기반이었죠. 이거. 스코라는 이제 유닉스 시스템을 만들었던 회사가 있었는데 여기도 유닉스 시스템이 나오죠. 아미가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 아미가 지금도 나오나요? 아미가가 지금도 나오나? 인스톨레이션 테이프 아마 이렇게 담아놓은 박스에 찍힌 것 같은데 89년 AT&T 이렇게 나오죠. 시스템 V 릴리즈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시스템 V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스템 V는 AT&T에서 만든 유닉스 시스템의 운영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 V는 리눅스 시스템에도 채용이 됩니다. 채용이 돼갖고 우분투 12.04 레드햇 계열 같은 경우에는 6,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6, 센토스 6까지 시스템 V 계열로 운영 모드를 채용해서 씁니다. 네. sysv r4 줄여갖고 이렇게 얘기도 해요. 시스템 V 릴리즈 4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시스템 V라는 거는 이제 리눅스 시스템, 유닉스 시스템의 운영 모드였는데 뭐 이런 겁니다. 0번이면 뭐 홀트, 2번이면 리부트, 3번이면 뭐 네트워킹이 가능한 뭐 멀티 사용자 모드 뭐 이런 식의 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닛 스크립트, 센토스 6 같은 데 보면 이닛 스크립트 같은 거 이제 많이 있죠. init.d 대소리 들어가 보면 뭐 0,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게 시스템 V를 말하는 겁니다. 시스템 V 계열로 갖고 온 거였죠, 이게. 근데 이제 16.04, 우분투 같은 경우는 16.04, 그리고 뭐 센토스 7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D로 바꾸게 됩니다. 넘어오면서. 시스템 V를 버리고 시스템 D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D 계열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스템 CTL, 뭐 호스트 네임 CTL, 뭐 로그인 CTL, 뭐 저널 CTL, 뭐 이런 것들 CTL 그룹이 나오는데 다 시스템 D에서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하고는. 어쨌거나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식의 1989년부터 1993년도까지 심지어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유닉스 시스템이 이제 거의 뭐 메인이었죠. 컴퓨터 세계다 그러면.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느냐? 인터넷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은 뭐 80년대 후반쯤 오면은 거의 뭐 이론적인 것하고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것들 전부 다 정립이 되고 다 상용화가 됩니다. 랜선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때 다 거의 뭐 스펙 다 정해졌고 이제 다 나오기 시작한 때였는데 인터넷은 다 있었죠. 인터넷이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TCP/IP 프로토콜을 활용한 그런 것들이 이미 다 갖춰진 상태였고 단지 그거를 실제로 쓸 수 있게끔 라인을 깔았느냐. 대학교 딱 갔는데 인터넷이 안 돼. 그거는 인터넷 라인이 없었던 거죠. 라인을 깔았냐 안 깔았냐 이거만 차이일
있었을 뿐이지, 이런 TCP/IP 스펙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은 뭐 다양한 게 많이 없었죠. 그래서 인터넷을 뭐 활용해서 정보를 공유한다는 걸,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 지금의 인터넷을 활용해서 정보를 찾는다는 거는 뭐 검색을 이용을 하죠. 주로 많이 구글 검색을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네이버 검색을 이용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다 하기도 하는데, 이때 당시 정보를 이제 공유하는 방법은 파일을 공유하는 겁니다. 파일. 뭔가 쉽게 말하면 우리 문서 파일 같은 거를 서버에 막 올려놔요. 올려놓으면 그 문서 파일이 담겨있는 그 서버를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가 접속해서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갖고 로컬 컴퓨터에 있는 뭐 예를 들어 MS 워드 같은 걸 설치가 되어 있어야겠죠. 파일을 보려고 그러면 그걸 열어갖고 이제 보는 그런 형태의 정보 공유, 그런 형태로밖에 안 되셨어요. 아니면 뭐 메일링 리스트, 메일을 써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즈넷이라고 해갖고 사용자 이제 그룹 유즈넷 같은 거, 동호회 같은 거에 쉽게 말하면 동아리 방 같은 거, 이런 것들로 많이 썼고, FTP가 대표적인 거죠. FTP가 파일을 정송하는 프로토콜이었는데, 이런 문서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FTP 서버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한테 공개해갖고 가져가라, 다운로드 받아갖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때는 뭐 인터넷보다는 이런 PC 통신 이런 게 큰 유행이었죠. 그죠? PC 통신 같은 거. 1993년, 92년부터 시작해서 PC 통신이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뭐 이런 거. 전화선을 이용한 통신이었죠. PC 통신은. 그렇죠? 01410 눌러갖고 전화를 겁니다. 전화 거는 소리가 막 들리고, 모뎀을 이용한 그런 것들. 전화 모뎀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 PC 통신 사용하는 동안에 전화가 안 돼요. 집에.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PC 통신은 한 달에 하게 되면 뭐 30, 30만원씩 나와갖고 부모님한테 욕 바가지로 먹고, 그렇죠? 대체 전화를 뭐 얼마나 많이 했길래 30만원이 나오냐? PC 통신 때문에 나온 건데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전화비 30만원 나온 거면 진짜 그때 당시에 진짜 그쵸, 파리치를 얻어받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때가 유닉스 시대 전성시대였고 워크스테이션의 전성시대였습니다. 유닉스는 워낙 비싸니까,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워낙 비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워크스테이션 같은 거, 특히 넥스트 스텝 이런 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88 서울 올림픽, 테이프로 음악 듣던 그때였고, 한이, 둘리 뭐 이런 거. 설카치 같은 경우, 설카치는 좀 88년 이전에 나온, 그래서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진짜 진짜 아재 소리 듣죠. 그런 시대에 이런 거였고, 인터넷 되고 있었죠. 무조건 되고 있었지만 이제 라인이 많이 안 깔려 있어서 이제 좀 힘들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었습니다. 컴퓨터를 쓴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진짜 부잣집 도령 아니면 쓰기가 힘들었죠. 1989년도 유럽에 있는 한 연구소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인데요, 스위스 제네바, 그쪽에 아마 있다고 들었는데, 제네바는 아닌 것 같고 스위스 국경에 있다고 들었는데, 들어봤을 겁니다. 씬. 지금도 유명해요. 지금도 과학 쪽 분야 뭐 유튜브나 이거 보면 꼭 나옵니다. 씬. 이게 씬이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른이라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씬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씬, 세른. 이게 어떻게 읽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럽 입자 물리학 연구소. 유명합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죠. 과학 유튜버가 치고 요거 안 다루는 유튜버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 2, 3년 전에 이론으로만 예측했던 물질의 질량을 부여한다는 힉스 입자를 찾는 실험을 여기서 진행을 했고 결국 증명을 해냈죠. 그 실험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씬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LHC인가요? LHL인가요? 초거대 강입자 가속기를 가지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여기가. 요게 이게 둥그렇게 빙 엉처럼 되어 있는 것이 가속기예요, 이게. 이게 반경이 20km인가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길다 그러고요. 그 내부 터널입니다, 이게. 이 가속기 터널이에요, 이게. 터널이고, 요거는 아마, 뭐, 입자 생성기, 뭐 주입기, 뭐 그런 걸로 보이는데, 1961년도에 이게 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 사진은 뭐 그런 것 같아요. 건설하기 시작해갖고, 뭐 이렇게 했다, 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1989년도에도 이 연구소가 있었던 거죠. 연구소가 아마 1989년,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 돌아가 보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연구소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소에 그 소속되거나 아니면 연관된 연구자들이 17,000명이었다고 합니다. 17,000명. 그리고 이 연구소에 연관된 나라가 100여 국가였다고 그러고요. 근무하는 사람들은 뭐 얼마나 많지는 않았겠지만 어마어마한 연구를 진행했던 곳입니다, 여기가. 거기에 오늘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이 사람, 그죠? 이 사람. 화면을 보면 이게 익숙하죠, 이게 지금, 그쵸? 뭔가 앞에서 봤던 GUI 인터페이스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요거랑 비슷합니다, 요거랑. 그쵸? 잘 보면 이 화면이랑 비슷해요. 네, 이 화면에 비슷하게 이게 컬러처럼 보이는데, 이걸 이제 89년도 사진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한 94년도 정도 보이는데, 이름이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입니다.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고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 옥스포드 대학교 물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해요. 머리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죠. 수석으로 졸업하는데 이 사람이 이 씬에 근무를 합니다. 물리학과를 졸업했으니까 이런데 뭐 근무할 만하죠. 영광이 좀 있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컴퓨터 과학자였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 씬이라는 이 연구소에 컴퓨터 과학자로 일을 합니다. 근데 컴퓨터 과학자로 들어왔으면 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이게요, 그 힉스 입자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관측을 하지 않습니까? 충돌 실험을 딱 하면 데이터가 쌓인다고 합니다. 데이터가 쌓이는데 그것이 이제 로 데이터 같은 거겠죠. 이 컴퓨터가 데이터를 다 쌓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힉스 입자 데이터 쌓았던 게 아마 8TB가 넘었던 걸로 알아요. 테라바이트 넘었을걸? 테라바이트면 됐을까? 페타바이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어마어마하게 실험 한 번만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쌓이는 겁니다. 실험 데이터가. 100여 개 국가의 과학자들 17,000명이 여기다가 매달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논문, 데이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방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씬에서는 이런 데이터 같은 거를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 과학자를 고용을 한 거예요. 물리학을 전공했으니까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이 데이터가 어떤 건지 뭐 이런 것 좀 잘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컴퓨터도 다룰 줄 아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서 했던 일은 그겁니다.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과학자들이 만들어내는 실험 데이터, 논문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리하는, 관리하는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1989년도에. 근데 상상력 한번 동원을 해보셔야 됩니다. 1989년도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메인프레임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컴퓨터. 지금은 뭐 우리가 뭐 사진만 찍어도 자동으로 뭐 아이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 클라우드 같은 데 자동으로
스토리지에다 저장이 되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스토리지 뭐 그런 게 어딨어요. 다 테이프 드라이브 같은 걸로 다 했었고, 테이프 드라이브가 뭐 한두 개겠습니까? 몇만 개가 막 쌓였었다고 합니다. 빌딩 하나에 전체가 뭐 테이프 드라이브 저장소로 불릴 만큼 어마어마하겠다고 그러고, 자료를 찾으려고 그러면 또 하세월이었고, 논문 같은 거를, 특히나 논문 같은 거, 논문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자료 같은 거 정리를 해 놓으면 그 자료 안에 관련된 데이터가 이거 있다라고 리스트를 갖고 있지 않으면 데이터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재를 해버리지 않으면 빠뜨려 먹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 논문 같은 경우에는 또, 논문 보신 적 있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뒤에 보면 막 참고 문헌이 어떠니, 그리고 참고한 논문이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기재를 합니다. 기재를 하면, 그거를 또, 이 논문은 어느 테이프 드라이브에 몇 번째에 있다, 어떤 갭에 있다, 어느 창고 어디에 가면 이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만들어지는, 관리되어지는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링크드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딱 발견을 하면, 뭔가 어떤 정보를 딱 발견을 하면 그거와 연관된 뭔가를 찾으려고 그러면 타고 들어가야 되는, 찾아서 타고 들어가야 되는, 연결된 논문이 그렇잖아요. 그쵸? 논문 같은 경우가 뒤에 참고 문헌이라든지 참고 이런 논문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링크드 된 거거든요. 연결되어진 것들인데 이걸 그대로 그냥 가져다가 만든 게 링크드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었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시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다. 그 누가? 이 사람이,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링크드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가지고 시내 실험 데이터라든지 논문 뭐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대체 이거 누가 썼냐 부터 시작해서, 이런 컨셉에 관련된 문서, 아니면 이 프로젝트에 포함된 어떤 연구소, 그 다음에 뭐 이 디바이스에 연관된 시스템들, 그러니까 실험 장치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컴퓨터 시스템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과학자들이라고 그랬죠. 신에서 이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다 보니까 실험 장치도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실험 장치. 그 실험 장치 안에 들어가는 어떤 조그마한 부품 같은 거를 디바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디바이스가 어느 실험 장치에 들어가 있느냐, 어떤 실험 장치를 쓰이고 있느냐. 그러니까 과학하는 사람들 시각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쵸? 논문을 읽어보면 뭐 실험 장치가 이거 썼습니다, 저거 썼습니다. 그러면 다 그거를 다 정보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논문에다가 종속되어 있는 실험 장치로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는 거죠. 이 실험 장치는 이런 논문에서, 이런 연구에서, 이런 실험에서 쓰였다라고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실험 장치를 찾고 싶으면 실험 장치 찾으면 되는데 반드시 그 논문을 타고 들어가지 않으면 못 찾게 되는 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였죠. 너무 힘들었다. 누가 썼는지 뭐 이런 것도 알고 싶으면 그 논문을 봐야 되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논문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글을 쭉 읽다가 뭐 어떤 뭐 힉스 입자 뭐 성질 뭐 이런 것들이 글이 나왔다, 텍스트 문장이 있다, 그러면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지 않냐. 그냥 클릭해 갖고 딱 찾아 들어가면 빨리 갈 수도 있고 되돌아올 수도 있고, 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꿔놓은 거 좀 괜찮을 것 같다 해갖고, 이 사람이 컨셉을 하나 만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이게 프로포즈라고 부르는데, 1989년도에 신 연구소에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그때
링크드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으로 하이퍼텍스트를 처음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하이퍼텍스트라는 컨셉을 처음으로 제안하게 돼요, 이 사람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월드 와이드 웹의 출발이에요. 이게. 논문은 아니고 프로포절이라고 해갖고 제안서 뭐 그런 겁니다. 링크드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이퍼텍스트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을 합니다. 씬 연구소에. 이걸로, 이 컨셉으로 이게 나오죠? 다큐멘테이션, 문서들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보 손실도 없이 정리를 할 수 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89년에서부터 1990년 5월달까지의 이 제안을 해갖고 연구소가 이거를 열심히 체킹을 합니다.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1990년 12일 노벰버 이때 정식으로 매니지먼트 프로포절이라고 불러갖고 정식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안서의 첫 페이지에 월드 와이드 웹 프로포절 for hypertext project 라고 적혀 있죠. 그죠? 웹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여기에. 심지어 그냥 웹이 아니라 월드 와이드한 웹이라는 거를 이 문서에 처음으로 등장을 시켜요. 그리고 앞에서 제안했던 하이퍼텍스트라는 거를 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그냥 하이퍼텍스트 프로젝트를 아예 그냥 정식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게 첫 장과 두 번째, 세 번째, 몇 번째 장들을 이제 캡처를 뜬 건데, 하이퍼텍스트는 방법이다. 링크와 정보를 접근하고 링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양한 웹의 노드의 웹처럼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사용자는 그것을 브라우저 할 수 있다. 그쵸? 브라우저. 익숙하죠? 그쵸? 하이퍼텍스트, 링크, 브라우저. 이런 용어들이 막 나옵니다. 막 나오고요. 하이퍼텍스트 컨셉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GHI라는 글자에 하이퍼텍스트를 걸어갖고 이렇게 쭉 내려가고 UPS가 나온다 그러면 뚝 걸어가고 하이퍼텍스트 링크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중간에 The network of links is called a we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링크의 네트워크를 링크된 네트워크의 집합을 웹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웹은 계층적이지도 않고 따라서 climb up a 트리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 링크드 인포메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뭐 하려 그러면. 그리고 이거 보면 이제 내비게이션 이런 말이 막 나옵니다. 텍스트 non as no 이렇게 되는데 노드라는 거는 우리가 노드라고 하게 되면 이제 오해하는 게 노드라고 하게 되면 그냥 컴퓨터 하나 노드 디바이스 이퀴프먼트 노드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노드는 텍스트가 있는 텍스트를 보유한 어떤 그 장치라든지 그런 거를 노드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제안서지 않습니까? 제안서다 보니까 이 돈을 타내야 됩니다. 이거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러면. 제안서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건 나와요. 여기 보면 뭐 PC는 어떤 걸 써야 될 거고, 브라우저는 뭐 어느 터미널에서 할 거고, 브라우저, 맥켄토시 스타일의 브라우저를 만들 거고, 넥스트,
next step 2를 사용한 next의 브라우저를 만들 거다. 뭐 이런 것도 막 나오고요. 사람은 몇 명 필요하다. 뭐 이런 것도 막 적혀 있습니다. 사람 몇 명 필요하다. 뭐 이런 것도 적혀 있고. 나오죠. next step 이런 것들. 그쵸? 뭐 IBM 뭐 막 다 나오고. 여기 보면은 the ability for users to write using markup tags 이렇게 나오죠. markup tags 이런 말로 나옵니다. markup tags their own hypertext 뭐 이런 말로 막 나오죠. 결국엔 이 프로포즈 안에는 HTML, URI, HTTP 이 세 개 관련된 내용이 여기 처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말 HTTP 프로토콜이라는 말은 잘 없어요. HTML이라는 말도 찾아보면 없는데 컨셉 자체가 이 세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를 문서를 이게 보면 웹이라는 것이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하려고 그러냐 브라우저라고 되죠. 브라우저 on the Macintosh in the Macintosh style. Macintosh 스타일의 맥에서의 브라우저 혹은 터미널 VT220 터미널에서의 커서를 기반으로 한 텍스트 커서를 기반으로 한 브라우저.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제안을 한 겁니다. 이런 브라우저가 이런 그러니까 월드와이드 웹 하이퍼텍스트를 쓰기 위해서는 브라우저라는 게 필요하고 그런 정보를 뿌리는 서버도 필요해 해갖고 이 사람이 서버 쉽게 말하면 지금의 웹서버 하이퍼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는 HTML 파일을 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서버도 만들고 브라우저도 만들겠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여기에 페이지 1인데 페이지 2 들어가면 이제 사람 인력 몇 명 필요하다 돈은 얼마 필요하다 이런 것 다 나와요.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용한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만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프로그래머예요, 사람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불렀죠. 팀 버너스리가 처음으로 만든 월드와이드 웹 브라우저라고 합니다, 이게. 하이퍼미디어 브라우저 에디터. 이게 HTML, 하이퍼텍스트인 거죠. Welcome to the universe of hypertext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하이퍼텍스트는 이제 월드와이드 웹, 우리가 알고 있는 웹사이트, HTML 그런 건데 보면 완전 논문이죠, 논문. 그죠? 논문. 네. 결국엔 하이퍼텍스트, 우리가 알고 있는 웹, 하이퍼텍스트, HTML 뭐 이런 것들은 과학자들의 논문 정보를 빠르게 교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창기 웹은 이래요, 실제로. 완전히 논문 자체를 그냥 옮겨놓은 대신에 거기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검색이라기보다는 빠르게 갈 수 있는 하이퍼텍스트 같은 거를 집어넣은 거죠.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브라우저를 만들어서 심지어 브라우저 만든 게 아니라 서버도 만든다. 서버도 1991년도에 서버를 만들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그리고 바뀌었죠, 화면이. 그쵸? 컬러 시대로 1993년도에 월드와이드 웹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를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웰컴, 씬 웰컴 이런 식으로 막 클릭을 하면 이렇게 팝업창이 떴나 봐요. 이렇게. 그쵸? 클릭하면 새로운 하이퍼텍스트가 열리면서 이렇게 열리고 이런 식으로. 93년도에 이렇게 이제 컬러로 된 화면으로 브라우저를 이렇게 심지어 링크스 마크 월드와이드 웹 내비게이트 다큐멘트 파인드 링크스 이렇게 되어 있죠. 링크스 투 마크 이렇게 되어 있고. 그쵸? 이게 웹 브라우저의 메뉴인 거였죠.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크롬 띄워놓으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근데 1991년까지 이렇게 막 만듭니다. 만들어갖고 이거 문제를 막 해결해요. 예, 정보 시스템을 이제 월드와이드 웹으로 막 바꾼 거죠. 씬 내부에서는. 근데 이거는 이제 씬에서만 쓰는 거였던 겁니다. 연구소 내부에서만 연구 자료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까 이렇게 쓰다가 1991년도에
팀 버너스-리라고 하는 사람이 메일링 리스트를 하나 올립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다가 메일을 하나 쏴요. 써갖고 우리 월드와이드 웹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정보를 어느 장소든지 간에 어떤 시간대 어떤 정보든지 간에 만들고 그 링크를 허용할 수 있는 월드와이드 웹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근데 혹시 관심 있으면 여기에 좀 참가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외부 세계에 이걸 알리게 돼요. We have a prototype hypertext editor for the next를 위한 프로토타입의 하이퍼텍스트 에디터를 가지고 있다. 브라우저는 라인 모드 터미널,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실행되는 라인 모드의 브라우저인 거고요. 서버는 우리의 메인프레임 컴퓨터에서 돌고 있다. 씬 컴퓨터에서 돌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HTTP 프로토콜, 이런 말이 나오죠. HTTP 프로토콜은 키워드를 위한 인덱스에서 서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적혀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 막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인터넷에다가 공개했던 메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월드와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좀 링크 좀 걸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 메일링 리스트를 받아본 대학, 연구소, 뭐 이런 데는 참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텍스트에 막 링크가 막 걸리게 됩니다. 막 여러 가지로. 이때 당시만 해도 검색 엔진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다 걸어야 됐어요. 이렇게 링크 막 걸면서 가는 식으로. 그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또 하나는 199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씬에서 팀 버너스-리를 주축으로 해갖고 로열티 프리 라이센스를 받지 않겠다. 월드와이드 웹 프로젝트, 하이퍼텍스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로열티를 하나도 안 받겠다, 영원히. 그래서 이거 1993년도에 결정이 납니다. 4월 달에.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급격하게 퍼지기 시작해요. 이제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서버가 있고 뭐가 있고 하게 되면.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이제 이분이 만들기도 했고 공개를 했기 때문에 1992년, 91년 넘어가기 시작해가면 그때부터 웹서버, 브라우저 이런 것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파치 웹서버도 바로 요때 시작한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아파치 웹서버의 역사도 굉장히 깁니다. 비슷한 시기에 거의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팀 버너스-리가 만든 브라우저 말고 91년, 92년도에 모자익이라는 브라우저가 있었습니다. 약간 좀 그래도 이제는 좀 괜찮죠, 화면이. 그쵸? 약간 좀 레트로 같은 생각이 들긴, 뭐 아날로그 같은 이미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불편한 건 좀 없잖아요. 그쵸? 좀 GUI답게 나온 거니까. 모자익이라는 이런 브라우저가 이제 나와서 이제 막 쓰이고 있었던 거죠. Find, Open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근데 이제 마크 앤데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일리노이 대학교에 NCSA라는 그런 조직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했던 사람이었고 졸업을 한 다음에 이제 짐 클라크라는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짐 클라크라는 사람은 이 가능성을 보게 돼요. 야, 이게 돈이 되겠다. 이게 이 브라우저라는 게 돈이 되겠다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사업 수완이 좀 있던 사람이었고요. 앤데르슨 사람이라는 사람은 이제 프로그래머였던 건데 모자익에서 영감을 받아갖고 넷스케이프를 만듭니다. 사실 모자익에서 이름을 바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자익 0.9예요, 이게. 네, 그쵸? 모자익을 거의 만든 거나 마타는 없는데, 모자익이었다가 넷스케이프를 이름을 바꾼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Want Netscape Navigator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버전이 0.9 버전이라고 합니다, 이 화면이.
1994년도에요, 이게. 94년도에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1.0 웹브라우저 1.0을 이제 만들게 되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대중들은 인터넷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왜? 여기 보면 이제 맥 이런 거, 그죠? 맥. 그리고 이 GUI가 되는 컴퓨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9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GUI 인터페이스가 되는 컴퓨터는 많지가 않았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솔라리스, 자, 이런 솔라리스 워크스테이션, 그쵸? 워크스테이션 누가 삽니까? 이거 개인이 못 사지. 이런 것도 93년도 되면 컬러가 되어서 나오지만 넥스트 스텝이 워크스테이션이었거든요. 이게 사실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1994년, 95년, 96년, 94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람들 다 PC통신 썼어요. PC통신. 인터넷 쓰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아직도 많이 있었죠.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미 94년도쯤에는 이 인터넷이, 그러니까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것이 체계가 잡힙니다. 그리고 이분은 1994년도에 이제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요. 그 조직을 만듭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W3, 3C,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일반 대중들은 9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거 잘 몰랐어요. 브라우저가 뭔데? PC통신을 하잖아요, 우리 천리 안 쓰냐? 뭐 하냐? 이런 얘기만 했지,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가 뭐 어쩌니 이런 얘기 거의 못 썼습니다. 왜? 퍼스널, 일반 PC에서는 GUI 인터페이스를 갖춘 프로그램을 찾기도 어려웠고 힘들었어요. 그러던 것이 95년도가 됩니다. 1995년도가 딱 되면서 PC 시장이 일대 혁신이 벌어지는데 드디어 GUI 인터페이스가 메인으로 채용된 운영체계가 나온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9호. 네, 윈도우즈 9호는 최초의 GUI를 메인으로 채택한 운영체제였습니다. 퍼스널에서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어폐가 있죠. 야, 애플은 예전부터 그랬다. 예전부터 GUI 인터페이스 채용한 퍼스널 컴퓨터였지. 무슨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초야. 대중들은 맥킨토시 몰랐어요. 그러니까 AT&T 호환 기종, S86, 인텔, AMD CPU 기반의 운영체제는 도스가 주를 이뤘었는데 윈도우즈 9호 넘어오면서 GUI로 이제 변경이 된 거였죠. 그러면서 이런 GUI 환경을 이제 일반 대중들도 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윈도우즈 9호 나오면서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도 이게 깔리게 되죠. 그런데도 인터넷을 할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왜냐하면 천리안이나 이런 데서는 인터넷을 제공을 해줬거든요. 가입을 하면. PC통신도 됐었고 인터넷도 되게끔 해줬어요, 얘네들이. 근데 GUI 인터페이스가 필요했기 때문에 윈도우즈 9호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 그리고 1996년, 95년부터 ADSL이라는 이런 것, 인터넷 라인이 상용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 달에 4만원, 5만원 내면 전화선을 이용을 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다. 광고도 엄청나게 합니다. ADSL 광고. 100메가니, 몇 메가니 하면서 빠르다! 하면서 막 광고를 해내요. 그때가 1996년도쯤입니다. 그러니까 GUI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9호,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그리고 ADSL, 인터넷 전용 라인이 사용 가능해지면서 월드 와이드 웹이 이때 엄청나게 급격하게 팽창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팽창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2000년도에 들어서
닷컴 버블이라고 불릴 만큼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그걸 가능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고 1989년도에 첫 프로포절 하이퍼텍스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던 거였죠. 그리고 1990년도에 HTML, URI, HTTP 또 3개에 관련된 기본 컨셉을 만들어냈고요. 단 10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1990년부터 2000년도까지, 그러니까 단 10년이죠. 10년 동안 인터넷도 발전했지만 이런 브라우저, 소프트웨어도 발전했고 그 소프트웨어 발전에 기여한 거는 윈도우즈 9가 기여를 한 거였고요. 하드웨어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합니다. 그때 당시 1990년대 초반에는 8비트 XT였다가 2000년대에는 펜티엄 2, 그쵸? 펜티엄 2 메모리도 뭐 512, 메모리는 512 아니었군요. 그렇죠. 512 메가바이트. 지금 기가바이트이긴 하지만 512 메가바이트. 그렇죠? 2000년대 초 되면 또 하드디스크도 이제 기가바이트급으로 막 이제 발전합니다. 막 8기가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1995년도에는 93년도, 9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리눅스 시스템을 깔라 그러면 디스켓을 이용을 해야 했어요. 근데 95년을 지나면서 CD가 나옵니다. CD 2배속, 4배속 이렇게 나오고요. 1998년, 99년 이쯤 되면은 CD 라이터기가 나와요. 2배속짜리 40만원 주고 산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1990년부터 2000년 단 10년 사이에 컴퓨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요. 10년 사이에. 특히나 95년을 기점으로 해갖고 거의 발전 속도가 거의 진짜 자고 일어나면 바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95년 이후부터 일반 대중들도 인터넷에 엄청나게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먹고 사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걸 다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월드 와이드 웹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짧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정식 제안서였는데, 정식 제안서 이름이 월드 와이드 웹 Proposal for a Hypertext Project 되어 있죠. 이 컨셉이 지금 읽어도 다 이해될 만큼 간단한 거예요. 1990년대에 시작된 것이 단 10년 만에 거의 뭐 세계를 거의 지배했다시피 하게 됐죠. 이분이 만들어낸 거였다. 웹서버도 만들고 브라우저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팀 버너스-리 살아계십니다. 이분 덕분에 이제 이렇게 된 거였죠. 싱이라는 연구소에서 이제 만들어낸 거였고, 이 컨셉이 이때 1995년 이전에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갖고 HTML, URI, HTTP 요 세 개의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어떻게 월드 와이드 웹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시잘데기 없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거 알아두면 좀 재밌잖아요. 그쵸? 누가 만들었고 어떤 컨셉으로 만들게 되었느냐, 대충의 히스토리를 얘기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월드 와이드 웹에 대해서 실제로 한번 알아보자. 그래, 누가 만들었다는 걸 알겠어. 입 털었으니까 알겠으니까 HTML, URI, HTTP가 중요하다며. 또 이게 뭐요?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